귀농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농조합법인 애농의 대표 맡고 있는 전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진안에서 현재 농사 짓고 있고요. 비닐하우스 약 한 10,000평 정도에서 어린잎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채소를 생산하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실은 저는 농사 짓기 전에 일본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남들은 공부 잘해서 유학하는데 저는 공부를 워낙에 또 못해서 이렇게 유학을 간 게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하기가 싫었고 못해가지고 저는 친구들 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가는데 저는 사실은 대학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연암축산원예전문대라는 전문대 겨우 그것도 턱걸이로 입학할 정도로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거기 전문대를 졸업하니까 학교에서 1년에 2명씩 일본에 이렇게 연수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1992년도였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 일본에 여름철에 갑자기 추위가 왔습니다. 한참 더워야 될 날씨에 갑자기 추위가 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름에 추위가 오니까 시원하게 보너스 받은 기분이었는데 쌀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방아를 쪄보니까 쭉정이만 남은 거죠. 껍질만. 쌀이 부족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슈퍼 앞에 쌀을 사려고 50m, 100m씩 일본 돈 10,000원이면 우리 돈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쌀이 부족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라면이라든가 소바라든가 이런 걸 사재끼기 시작해요. 이걸 지켜보던 일본 정부는 갑자기 이제 태국에서 쌀을 수입하게 돼요. 근데 태국 쌀은 가늘고 길죠. 우리말로 그것을 이제 어른들 말로 알랑미라고 하죠. 그 인디카라고 하는 그 쌀을 수입해 가지고 공급을 시작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보니까 이 밥알이 춤을 춰요. 밥알이 따로따로 노는 거죠. 우리는 스푼으로 밥 먹으니까 상관없지만 일본 애들은 젓가락 문화다 보니까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젓가락질하면 밥알이 쑥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밥그릇을 입에 이렇게 끌고 넣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맛이 없는 이 쌀을 가지고 고민하니까 일본 연구원들이 또 연구를 해서 그 가늘고 긴 쌀을 이렇게 기계에다 집어넣으니까요. 이것이 반절 또는 3분의 1로 잘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밥을 지으니까 신기하게도 이게 찰기가 생겨요. 젓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원래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코시히카리나 아키타 코마치 같은 세계적인 미지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렵게 그리고 비싸게 구한 쌀을 다시 검은 봉투에다 싸서 버리기 시작하는 것을 1993년도에 일본에서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전공하는 농업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1993년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일본에는 1993년 대흉년이라는 역사적 기록이 남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전공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동경농업대학에 입학을 해서 10년 만에 농학 박사를 받고 2년간 일본 민간 연구소에서 친환경 자재, 농약을 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자재를 개발하다가 이 중요한 농업을 그냥 일본에서만 이렇게 생활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제 고향인 전북 진안에서 한번 농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귀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한 지 이제 13년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이 얼마나 귀중한 산업이고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으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 이 농업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농업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귀중한 산업이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고 제가 그 가능성이 있는 농업을 향해서 13년 동안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93년 이것이 일본에 냉해가 있었는데요. 실은 이것이 일본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더라고요. 1970년도에 이것이 러시아에 있었어요. 1980년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야 대한민국 니네 꼴 좋다 내가 좀 먹을 거 대줄 거나라고 우리를 비아냥했다고 그러지요. 나이 드신 어르신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섰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미국의 치를 수입해서 먹고 넘겼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전 세계를 리더했던 나라가 있었대요. 이 나라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힘이 막강했는데요. 잘 먹고 잘 살 때
이들이 갑자기 7년 연속 풍년이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7년 연속 풍년이 들으니까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다 잃어버렸겠죠. 그리고 나서 찾아온 것이 흉년이었습니다. 1년 차의 흉년은 버티게 돼요. 그런데 2년 차의 흉년에 이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결국은 전쟁을 할 수도 없게 되죠. 옛날 우리가 전쟁을 보다 보면,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상대방 공격할 때 식량으로 먼저 공격하잖아요. 야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국가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 돈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 밑에 나라로 넘어가게 되어 그 나라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4,000년 전에 애굽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그러지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조선시대였고 그 전에 삼국시대였고 4,000년 전에는 우리는 청동기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막강한 파워가 있었지만 먹을 거 2년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절이 사막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을 끌어다가 소금기를 없애가지고 농사를 지어서도 그 농산물의 70%를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농업의 강대국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넓은 땅덩어리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들보다 훨씬 많은 물도 가지고 있지만 농업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새로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초대 수상을 역임했던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10여 년간 수상직을 마치고 나서 운전기사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Let's go to desert. 나를 사막으로 데려다 다오라고 하면서 삽자루를 가지고 사막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찬란했던 수상직을 버리고 사막에서 삽질하면서 농사를 집니다. 사막에서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공동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부츠라고 하는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의 이스라엘 농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대한민국 농업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에 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국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통업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일본 교수를 초청을 했고요. 농민들 2명을 불렀는데 그중에 저 같은 농민 보고 6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먹거리를 잘못 지켰을 때 국가가 무너지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좀 우리말로 하면 제가 좀 알아듣기가 좋았고 더 얘기했을 텐데 잉글리시로 얘기한 바람에 깊은 대화는 못 나눴지만 잉글리시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가슴 뭉클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스라엘은 4,000년 전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힘이 있었지만 2년 연속 먹거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집트로 동양을 걸어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은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대우를 받았지만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노예가 됐대요. 노예가 됐는데 그것이 시작이 돼서 몇 년간 거기에 있다 나오냐면 무려 430년을 머슴을 살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농업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관점을 한번 볼 때요. 우리나라는 식량 작업률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선진국 보셔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그 어느 나라도 식량 작업률, 여기서 식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쌀, 보리, 콩, 옥수수, 수수 이런 곡물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어떤 선진국도 다 10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쌀이 100%였을 때, 요 쌀이 100%였을 때 우리가 27%지 쌀을 빼버리면요 우리나라 밀, 보리,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은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요. 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빵집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전국에 3,300개, 뚜레쥬르 1,500개, 일반 빵집, 피자집 합치면 수만 개에서 쏟아지는 우리 밀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은 우리는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국민들도 우리 정부도 농업을 가지고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비교의 대상 일본이 여전히 우리보다 1%가 낮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곡물 작업률이 우리보다 1%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우리를 35년 동안 치욕적인 삶을 살게 해놓고 걔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라질로 진출해서요.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 닦아주고 우물이 없는 곳에 우물 파주면서 농사질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땅의 면적이 현재 일본에서 농사질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무려 3배를 확보하고 있으니 그 3배를 여기다 더하면 일본은 곡물 작업률이 104%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외 농업 꿈꿀 틈이 없었습니다. 1948년 해방되었고요.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6.25 사변 터졌습니다. 완전한 폐허 속에서 이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이렇게 우뚝 쓴 나라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농업을 꿈꿀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볼 때 해외 농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선진국들의 해외 농업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우리는 곡물의 95% 쌀을 빼고 95% 수입하는 이 상태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막강한 파워가 있었지만 식량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그 농산물을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농업의 강대국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비닐하우스 10,000평에서 농사를 짓지만 이스라엘 제거 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물 주는 거 그거 하나를 쓰면요. 우리 거보다 자재비는 3배가 비싸지만 고장률도 적고요. 훨씬 품질이 좋습니다. 이런 거 하나까지도 이스라엘은 섬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농업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인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이 대부분이 곡물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대부분 이게 미국에 있는 주식회사 카길에서 들어오는데요. 이 카길은 이미 우리나라 사료공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하림에서 여기하고 지금 맞다또 싸울 정도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이 그래도 하나 버텨준다는 건 감사한 일인데요. 이 카길은 평택에서 나온 2011년도 신문에 보니까요. 평택이 998억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항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뒤에 굉장히 큰 규모의 땅을 사서 곡물 공장을 짓고 미국 시애틀에서 옥수수를 한번 가지고 오는데 한 배에 한 번에 가지고 오는 양이 이 신문에 의하면 82,123톤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82,123톤 오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신문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1년에 생산하는 양이 7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1년에 생산하는 양보다도 한 회사가 한 번에 미국 시애틀에서 가지고 오는 양이 더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곡물 공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곡물을 유통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바로 미국에 있고요. 이 회사 CEO가 누구냐? 이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파워가 전 세계 식량을 쥐고 있고요. 미국의 석유회사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의 보석시장 유대인이 쥐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의 언론시장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 파워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 이 식량 문제가 상당히 참 문제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늘 관심 갖고 보는 나라 일본입니다. 6번째에 있습니다. 마루벤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마루벤이가 미국에 있는 가빌론이라고 하는 곡물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은 카길보다도 더 크게 곡물을 유통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해외 농업이 발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 회사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의 이 마루벤이 빼놓고도요. 일본은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토츠라고 하는 거대한 곡물 회사를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볼 때 일본은 이렇게 하면서도 FTA 할 때 농업을 쉽게 이렇게 희생양으로 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일본은 철저하게 식량 문제,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하고 농업 정책을 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그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부족한데 너무 쉽게 FTA 앞에 희생양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곡물이 남아돌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핸드폰도 자동차도 반도체도 팔아서 그 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곡물 수입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곡물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60억이었는데 현재 68억이죠. 멀지 않아 100억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100억의 글로벌 시대 인재를 키우겠다는 학교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중고등학생을
100억의 시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68억 중에서도 약 80%가 먹을 것 때문에 굶주리고 있고 하루에 수만 명이 하루에 수만 명이 실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곡물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인도의 이 거대한 인구들이 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그 고기를 생산할 원료가 필요한데 그 원료가 바로 곡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이 부족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곡물을 가지고 기름을 짭니다. 이 기름은 우리가 집에서 밥 비벼 먹는 들기름, 참기름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석유 대체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짠 기름을 가지고 자동차에다가 배에다 집어넣는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하는 기름을 이미 짜기 시작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옥수수의 30%를 이미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외국에 이게 수출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같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주고 많이 수입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안 팔아요. 그러면 걔들 돈 더 줘야 되는 거죠.